제가 시간을 언제까지 쓰면 되나요? 50분. 예. 사실 프로는 그 몸에 대해서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지금 3일째 병원을 계속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어, 맡고 있는 그런 상태고, 어제는 생방송 2개가 있었는데 다 취소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 실명이 박혀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쓰러지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어, 평생 투자하는 일을 했습니다. 2012년도까지 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투자하는 일을 했는데, 우정사업본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140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돼가지고 제가 기술 투자를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술 투자가 무엇인지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한 것이 이제 8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술을 제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등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더하기 투자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블록체인을 만나게 된 그런 인연 계기가 됐었고, 블록체인 투자의 대상으로서 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3년 전부터는 블록체인 과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의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하는 일을 강의랑 맞추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큐텍이라는 회사가 하는 것도 어,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깨비 투자 클럽이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테라 루나 사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록체인이 만드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다오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마 이제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중요성의 순서로 나열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하고서 시간이 되면은 마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는 건 가격 변동이 대단히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수단으로 쓰는데 너무 핸디캡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일 유명한 건 테더라고 불리는 그런 건데요. 그런 방식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어, 은행에다가 달러를 예치를 하고서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코인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간에 제출을 하면은 달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제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정확히 항상 인출 가능한 100% 현금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투자성이 있어가지고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더가 이제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USDC라고 하는 거는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정적인 1달러의 가치를 어,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알고리즘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테라라고 불리우는 것이었는데요. 그 방식은 뭐냐면은 두 가지 코인을 이렇게 페어로 만들었어요. 페어로 만들어서 어, 테라라고 불리우는 거는 항상 1달러를 한 개가 1달러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자매 코인을 만들어서 루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나는 가격이 변동하는데 둘 사이에 변하지 않는 규칙은 뭐냐면 어, 테라 한 개는 항상 1달러에 상응하는 루나랑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나는 가격이 변동하는데 어쨌든 테라는 항상 1달러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라 한 개는
1달러에 상당하는 루나랑 교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동안의 과정은 계속해서 그 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1달러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1달러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1.1달러가 됐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은 어, 루나를 삽니다. 루나를 1달러어치를 사는 거예요. 루나를 1달러어치를 사면은 항상 그 테라랑 테라 한 개하고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니까요. 근데 테라 한 개의 가격은 1.1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래를 계속하면은 계속 돈을 벌기 때문에 계속 이 거래를 반복하다 보면은 루나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테라의 가격이 0.9달러였었다고 가정을 하면 0.9달러였었다면 사람들이 이 테라를 0.9달러에 사가지고 한 개는 곧 루나 1달러어치랑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가지고 교환하면 항상 1달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0.9달러를 가지고 계속 1달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테라를 사게 되니까 테라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제 테라의 가격은 1달러를 유지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테라가 자금을 빨리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 테라를 예치를 하면은 20%에 달하는 이자를 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 프로토콜이 어, 달러 예금을 하는데 2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높은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빨 이쪽으로 몰렸었던 겁니다. 근데 루나는 테라는 가격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는 대신 아니죠. 테라가 가격이 항상 1달러이기 때문에 가격은 테라 가격이 이제 올랐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어쨌든 테라는 1달러를 유지하고 루나는 가격이 오르는 식으로 이제 이쪽 메커니즘이 유지가 되면서 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됐는데 어, 돈이 너무 빨리 들어왔었던 거죠. 특히 이제 앵커 프로토콜로 인해 가지고 이 그림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루나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다가 이 순간에 다 떨어진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음, 테라는 1불짜리이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으로 가격이 깨졌었던 경우를 제하고 나서는 가격을 잘 유지하다가 한순간에 가격이 파괴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테라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뭐냐면 발행 개수인 거예요.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1달러 곱하기 발행 개수니까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온 것만큼 늘어났었던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돈이 너무나 급격한 속도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어, 20%라고 하는 이자를 주려면 어디선가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이 생겨야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20%라고 하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탈릭 부테리는 폰지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그런 폰지랑 다름이 없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고수익을 메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람들도 불안하잖아요. 사람들도 불안한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돈을 인출하면
패깅이 일단 깨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패깅이 깨지거든요. 정상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테라를 사가지고 얼른 루나로 바꾸면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도 집어 던지고 루나도 같이 집어 던진, 집어 던지면서 이 알고리즘이 갑자기 작동을 정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테라를 사서 테라 한 개는 항상 1달러에 상응하는 루나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1달러 바꿔가지고 이익이 나기 때문에 계속 테라를 사서 바꾸고 테라를 사서 바꾸고 그러면서 이게 가격이 그 원위치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나 빨리 떨어지니까 실제로는 테라를 바꿨는데 바꾸는 순간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여전히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신뢰를 상실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원리대로 행동한 게 아니고 다 집어 던진 거예요. 테라도 집어 던지고 루나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에 두 가지 코인의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어떤 장치를 했냐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고 하는 데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계속해서 오는 기간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어 말하자면은 비트코인이 됐거나 무엇인가를 넣고서 테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단에서는 돈이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계속해서 유보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유보금을 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급락 사태가 생겼을 때 팔아가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집어던지니까 당시에 파운데이션에서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양이 약 8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3조 5천억 3조 5천만 달 아, 5천억 원.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유보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테라를 산 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매도 물량이 그거보다 더 많으니까 막지를 못하고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LFG의 이 시스템 자체도 작동이 안 되게 됐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근데 이쪽 커뮤니티에서는 90% 이상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요. 근데 논리는 있습니다. 논리는 뭐냐면 어, 이런 코인 시스템은 화폐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화폐는 자기 혼자만 들고 있을 때는 화폐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들고 있을 때는 화폐가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불리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테라 루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네트워크 밸류는 이미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장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손해 본 사람들한테 교환해줘서 이 블록체인을 살려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긴 하나 그러니까 나쁜 인지도도 있잖아요. 쟤들 때문에 나는 망했어. 쟤들을 어떻게 믿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투자 클럽 운영하기 때문에 제 투자 클럽에서도 계속 그 테라를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돈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오르지만 돈이 빠질 때는 이건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더 정교하게, 그러니까 이게 패닉 상태가 되면은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까지는 제가 설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교수 지식인으로서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 투자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못한 거고, 사실은 어, 거래소들의 책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게, 거래소가 리서치 센터를 두고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리서치 리포트를 내서 알고리즘이 정교하게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해를 하고서 어떻게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험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는 감독 당국이 나서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업계의 자정 노력은 전혀 없이 이제 결국은 나라에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전부 다 사기꾼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런 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안타깝고요. 제가 교수로서 굉장히 책임감도 느끼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어려운 시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기관 투자들도 이제 해시드가 되게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관 투자도 위축이 되고, 그러면 그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데도 위축이 될 거고, 이번에 거래소들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런 사태를 막기는커녕 이런 와중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거래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거래를 방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비트의 거래 금액이 바이낸스 거래 금액의 360 거래 가격의 360배 정도입니다. 다 떨어졌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비트코인 마켓에서 제일 낮은 1사토시에 거래됐고, 바이낸스에서는 이제 뭐 달러로 거래가 됐는데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360배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이낸스에서 사서 업비트에 팔고 바이낸스에서 사서 업비트, 계속 그런 걸 한 거죠. 거래소는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죠. 그렇지만은 산 사람은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들은 특히 이제 이번에 업비트는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은 커고 성숙해 나가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블록체인이 바꾸는 미래는 저는 이런 사태랑 무관하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제일 뒷부분에 있었던 웹 3.0과 다오를 앞으로 이제 뺐고요. 뭐냐면은 이제 이 블록체인이 바꾸는 세상의 밸류는 이제 이 웹 3.0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다오 같은 것들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 1.0의 시대는 우리가 다 읽을 수만 있었어요. 근데 웹 2.0의 시대가 돼가지고는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쓰죠. 콘텐츠를 올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대한 플랫폼 구글이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그 많은 이익을 혼자 독식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 나온 게 웹 3.0입니다. 그래서 웹 3.0은 마찬가지로 플랫폼 같은 것이긴 하나, 다만 사전적으로 이에 많은 기여하는 사람들한테 다 수익이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으로 프로토콜로 코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오 같은 그런 조직 체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살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는 딥파이 이제 앵커 프로토콜 20% 그것도 딥파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NFT의 해였다면 올해는 다오의 해가 될 것이다. 다오가 이제 웹 3.0의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오는 뭐 역사가 조금 되기는 하는데요. 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간송 미술관에서 국보를 판다고 할 때 다오를 만들어서 경매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좀 부족해가지고 실패는 했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다오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중앙 집중화된 권력이 독점하는 모든 걸 독점하는 이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고요.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아요. 그냥 알고리즘이 다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디파이에 갈 때 지갑만 있으면 딱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래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래소에 갈 때는 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신원을 밝히고 가입하고 나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파이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디파이는 지갑만 있으면 지갑을 가지고 모든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다오가 좋은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내가 참여해가지고 내가 상응하는 보상을 갖게 해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할 때 많은 사람들을 빨리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리소스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 큰 조직은 아까 말한 플랫폼들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과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은 다오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나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다오의 주요 요소는 건너뛰겠고요. 그래서 다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법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은 논란 중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다오를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라고 디파인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다오의 개발자나 참여자를 법인에서부터 책임을 묻지 않는 이제 그런 겁니다. 다오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들한테까지 문제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개발자도 다오를 만들었다마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물론 개발자가 고의로 뭔가 해킹 가능한 그런 코딩을 해서 개발자가 그 돈을 빼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다오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개발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와이오밍 주에는 어, 전 세계에서 지금 몇백 개의 그 다오가 여기에 이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들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어, 상투사나 이런 데에서 심사역이 심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내거나 기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극소수의 심사역이 과연 많은 사람들보다 더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죠.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무슨 바이오라든지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쪽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게 영화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컨슈머 프로덕트 같은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해 쓰고 싶어 이게 될 것 같아 아니야 이런 류의 비즈니스 모델 중심적인 많은 비즈니스가 과연 소수의 심사역이 판단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투표해서 좋으면 투자를 해주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오를 만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승인을 내면은 그 프로젝트는 가는 그런 이제 다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거는 거기에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누군가가 한번 심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상정할지 말지를 거르는 그런 이제 그걸 거버넌스 커미티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한 번은 걸러주고 나서 올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투자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집단 지성에 의해 가지고 투자하자.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자산입니다.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이 이제 부각하게 된 거는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걸 강의를 할 때 항상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뭐냐 그랬지. 뭐냐 어려웠는데 거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토큰이 된 거는 이미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된 거잖아. 그래서 어, 토크나이제이션은 무조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된 거다라고 이제 해서 디지털 자산이 뭔지 모르지만 포괄적이지만 디지털 자산 토큰화된 거는 다 디지털 자산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 디지털 파일을 토큰으로 발행을 했을 때 자산이 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건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 그때 그 대체 투자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었었던 건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세상의 모든 건 투자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저는 세상 모든 건 다 토큰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탑다운 같은 정의는 없습니다. 뭐 정의를 내리고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디지털 자산이야.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나열식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모든 가상 자산, 암호화폐들은 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코인을 발행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BDC라고 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도 또한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고 우리가 늘 익숙한 증권, 그러니까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파생 상품, 그리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아니면 기금속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토큰으로 발행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열풍을 불고 있는 뭐 음악, 미술, 만화, 영화 같은 콘텐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토큰화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이제 NFT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로 볼 때는 이렇게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비즈니스의 유형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거래 비즈니스는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거래 비즈니스 이전에 이제 발행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IPO라고 하는 걸 주식에서 근데 사실은 디지털 자산의 경우는 훨씬 앞단계 디지털 파일이 블록체인에 올라가 가지고 토큰화가 될 때 요 시점이 발행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디지털 파일을 누가 보관을 하고 그리고 발행이 된 것이 어떤 지갑에 올라가서 어떻게 거래되고 이런 류의 제일 앞단의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발행이랑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가 되겠고 거래, 투자, 그다음에 이제 쟁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할 때 가상 자산의 레이팅을 매기잖아요. 근데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이번에 루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레이팅을 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류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그 등급을 매겨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용평가 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무디스나 스탠더드푸어스 같은 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이 이쪽에서도 누군가는 그런 레이팅을 매겨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관, 보험 이런 류의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비즈니스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컨비네이션의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여기서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ICU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ICU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IPO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IPO잖아요. 근데 이제 IPO는 근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심사도 까다로워서 어렵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ICO는 쉬운 거예요. 쉽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죠. 아무나 해서 많은 그 사기, 스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도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볼 때는 이거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요건을 갖춰 가지고 ICO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ICO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현 정권의 이제 방침이고, 이전 정권에서는 ICO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ICO가 허용해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이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 물론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의 관계를 맺는 거 말고는 예를 들면은 내가 고객이랑 관계를 맺거나 나한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라든지, 뭐 계속해서 나한테 고객을 물고 불러와 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주 말고도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근데 결국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주식으로는 불가능했었던 겁니다. 주식은 그거는 주주한테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 이제 코인이 나와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ICO를 할 때 백서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코인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기술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코인을 분배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 그겁니다. 실제로 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들, 파운더 그룹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발자 그룹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고객들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와서 써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주식이나 똑같이 투자자들한테도 분배를 하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은 분배하는 것만이 기존에 있었던 주식이랑 똑같은 거고, 나머지의 이해 당사자들은 ICO가 생겨가지고 가능해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ICO 컨설팅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전에 뭐 주식도 했으니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모형을 짜야 되고요. 그거를 엑셀 시트 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항상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제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은 주주이익하고 이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익이 상충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디지털 자산이 돼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지갑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돈을 은행에 아니면은 증권회사에 보험회사에 계좌라고 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디파이를 하려면은 디파이 세상에서는 지갑을 만들어서 지갑에 내가 이더리움이나 돈이 있어야지 디파이 세상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국에서 인민폐를
디지털 커런시로 발급을 하면 그것이 지갑 형태 같은데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한국은행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지갑이라고 불리는 거에 거기에 원화의 디지털 커런시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는 물론 다른 종류의 다양한 디지털 커런시, 그다음에 가상화폐도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에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권회사나 아니면 어디 투자회사나 여기에 머물렀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갑이라고 불리는 것에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의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그런 이제 위기가 생긴 거는, 그동안은 아무리 그 뱅킹이 위기라고 해도 돈은 은행에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앵커 프로토콜처럼 이제 망한 경우도 있지만은 앵커 프로토콜이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테라 루나가 망한 건데, 굉장히 고수익을 주는 디파이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사기나 스캠의 위험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고수익의 기회를 찾아서 오고 싶어도 오기가 어려웠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지갑이 생기고 돈이 자연스럽게 지갑으로 올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돈이 은행에 있지 않고 지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지갑으로 돈이 오려면은 너무나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K뱅크에 계좌를 열고, 그다음에 업비트에 계좌를 열고, 그다음에 K뱅크에 돈을 보내고, 업비트에 가서 그 돈을 받아오고, 그리고 나서 그 K뱅크에 있는 업비트에 있는 계좌에서 이더리움을 사고, 그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다시 메타마스크에 있는 내 계좌로 이더리움을 보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앞단계 절차를 밟아야지만이 이제 지갑으로 돈이 가서 디파이 세상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커런시, 그 법정 화폐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바로 지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모든 절차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디지털 자산의 종류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자산들 또한 다 지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갑에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통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은행에서 돈이 빠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페이먼트도 이제는 지갑에 다 그 디지털 커런시가 있기 때문에 페이먼트도 카드가 과연 필요할 것인지, 물론 이제 카드가 돈을 땡겨 쓰는 면에서는 카드가 있겠지만 지불 수단으로서는 카드가 이제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거래,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그 예금과 대출을 하지 않고 지갑을 가지고 디파이 세상에 가서 예금과 대출을 하게 될 것이고,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지 않고 어디선가에 가서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상대방이 달라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 상대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만 거래가 됐었고, 미국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통합된 거래소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자산의 형태로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이쪽 디지털 자산의 세상을 오려고 난리가 났다. 메타버스로 가는 게 디지털 뱅킹이 아니고 디지털 자산을 하는 게 디지털 뱅킹이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파일 형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파일에서 블록체인에 올라가지고 이 발행되는 요 과정과 단계에 굉장히 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실물 자산이랑 똑같이 분실, 도난, 망실, 망각,
까먹으면도 큰일이야. 비밀번호 까먹어도 큰일이고요. 해킹, 사고 굉장히 많은 그런 리스크가 새로 또 탄생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뭐 보험도 이제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NFT, 뭐 랜섬웨어, 마이데이터. 해외는 이미 이제 이런 류의 보험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NFT인데 이제 NFT가 굉장히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거의 100장 정도 남았는데 이걸 아주 빠른 시간에 이제 넘어갈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만 앞에서 설명하자면 NFT는 뭐냐면은 어, 디지털 자산의 등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라고 그러면은 제일 쉽게는 집이죠, 집. 우리가 집을 사면은 집을 살 때 뭐를 보고 사냐면은 그 집주인이 누군지를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주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집주인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사고 팔 때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이제 신뢰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갖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거래가 끝난 것도 내 이름이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랑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하나 하나에 예를 들면은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서 NFT로 찍어내면은 그 순간에 그 그림의 등기부 등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등기부 등본이 생기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그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그림이 거래될 때마다 항상 추적이 가능해지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변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알면은 사실은 이제 NFT의 가장 중요한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NFT라고 불리우는 거는 어떤 디지털 파일이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자산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NFT라고 이제 불리우는 건데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이 기술입니다. 기술. 이제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가지고 NFT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NFT에 전문화된 플로우나 왁스라고 불리우는 그 이더리움의 이제 대체가 되는 거고 말고도 지금은 이제 그게 폴리곤이 됐건 솔라나 됐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클레이톤이 됐건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는 이걸 메인넷이라고 불리우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를 이용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은 생략하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우리는 뭐를 보냐면은 예를 들면은 오픈C 같은 걸 보잖아요. 그래서 오픈C에 가서 우리가 디지털 파일을 아주 쉬워요. 그냥 컴퓨터 상에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드래그 해가지고 오픈C에 드랍을 하면 몇 가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NFT가 탄생이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FT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파이널 프로덕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 파이널 프로덕트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다 그걸 보고서 이제 나 산다 판다 얼마에 뭐 이제 비드 오파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그래서 오픈시처럼 이제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창구. 근데 그게 거래소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바이낸스나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들도 NFT를 거래할 수 있고요. 말고 이제 NFT에 좀 더 특화된 뭐 오픈시나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또 어떤 특정한 뭐 스포츠에 특화된 NBA 탑샷이다 아니면 아트에 특화된 뭐 니프티 게이트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된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있는 거는 뭐냐면 NFT가 가격이 비싸면
돈을 꾸기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스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프로토콜, 가장 기본 기술하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장 편하게 되어 있는 고객들하고 접점하고 사이에 이어주는 기술의 레이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이야기를 할 때 NFT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NFT에 투자를 한다고 그럴 때 가장 쉽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드래그해서 파일을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탄생하게 되는 NFT. 그게 이제 아트 같은 미술 작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요즘 제일 인기가 좋은 크립토펑크나 아니면 BAYC나 뭐 이런 파이널 NFT에 투자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투자의 대상은 이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투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NFT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면은 당연히 이더리움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 안에 왁스나 플로어의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NFT를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러면은 게임에서 엑스 인피니티라고 하는 거에 코인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그거를 마켓플레이스라고도 부르고 여기서 레이어 2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엑스 인피니티에도 굉장히 많은 NFT들이 엑스라고 하는 이름의 NFT들이 존재하고요. 그거를 살 수도 있고 엑스 인피니티라고 하는 코인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제가 권하는 거는 개별 NFT를 사는 거는 리스크가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걸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FT의 종류인데 제일 인기가 많은 거는 지금 이제 수집품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엑스 인피니티 같은 그런 게임에서 NFT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NFT가 되고 있고요. 미술 작품 같은 것들도 NFT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굉장히 많은 NFT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제 NFT가 파이낸스랑도 결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 기업이 어떤 경영 전략으로서 NFT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하나씩 다 보기는 어렵고요. 크립토펑크가 대단히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건데요. 이제 크립토펑크가 나오고 나서 이제 딱 이 사례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아주 빨리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BAYC입니다. 크립토펑크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것도 10,000개를 찍은 거고요. 가격도 이제 뭐 제일 싼 것이 몇억 원에서 비싼 거는 100억 원을 넘고 있고요. 알고리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이제 뭐 머리에 모자를 썼나 안 썼나 그다음에 표정하고 눈하고 그다음에 뭐 담배를 피나 안 피나 그다음에 옷 이렇게 이제 조합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조합이 머리 뭐 얼굴 표정 그다음에 액세서리 옷 그러면 10개 곱하기 10개 곱하기 10개 곱하기 10개 그것만 해도 10,000개가 되잖아요. 그런 식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제 10,000개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굉장히 처음에 싸게 팔았던 것이고 지금은 다 이제 몇억 원이 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격이 오르게 된 그런 계기는 항상 NFT는 유명인이 사면은 그다음에 사람들이 따라서 사면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BAYC의 10,000개를 다 합치면 지금은 뭐 3조 원, 4조 원 그 정도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시가총액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BAYC가 보드 에이프 야트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심심한 또는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입니다. 요트 클럽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자기 요트 클럽이니까 자기 클럽 멤버들끼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트 클럽 멤버들이 배 타고서 모여서 노는 것도 이제 물론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소셜 액티비티를 하면서 밸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NFT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활용도가 있냐. 멤버십이니까 나는 요트 클럽에 행사할 때 갈 수 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전혀 없었던 그런 예를 들면은 디센트럴랜드 같은 데에 이제 어, 땅을 사가지고 가상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시관을 만들어서 자기 걸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이제 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BAYC가 가장 커다란 혁신을 만들어낸 건 뭐냐면은 우리가 NFT를 만들 때 원래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만 가진 사람이 제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그 BAYC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내 티셔츠를 만들면 안 됩니다. 내 머그잔에다가 그거를 붙여가지고 머그잔을 만들어도 안 돼요. 내 신발에 붙여서도 안 됩니다. 근데 BAYC의 가장 커다란 혁신은 BAYC는 이걸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 2차적인 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신발에다가 뭐 티셔츠에다가 다양한 것들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BAYC를 산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이게 BAYC에서만 가능했었던 건데, 근데 BAYC가 BAYC보다 더 먼저 유명했던 크립토 펑크의 많은 작품들을 삽니다. 많은 작품을 사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BAYC가 했었던 것처럼 저작권을 다 풀어주는 거를 하는 거고 미비치에 대해서 똑같이 미비치도 똑같이 이제 크립토 펑크처럼 유명한 BAYC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태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코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BAYC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BAYC를 살려면은 에이프 코인을 가지고 사야 돼. 근데 에이프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랭킹이 한 32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큰 코인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BAYC는 BAYC들의 만개 시가총액도 뭐 3조 뭐 그 정도 된다면은 이 에이프 코인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코인의 밸류를 또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디센트럴랜드의 남의 그 메타버스에 가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별도의 그 메타버스를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게임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하고 제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깨비라고 불리우는 NFT를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하려면 만들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 이것도 똑같이 만 개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뿔의 모양, 뭐 색깔, 방망이 모양, 팬티 이게 다르잖아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만 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네,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NFT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아까 말한 수집품이나 게임, 아트, 그다음에 팬덤, 부동산 이렇게 국지전이 벌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NFT를 활용해가지고 기업 전략으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NFT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FT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몇억 원, 몇십억 원, 100억이 넘는 그런 것들은 버블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NFT가 만드는 세상 모든 기업들이 NFT를 받아들여 가지고 변신하는 이런 류의 흐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편화되고 일반화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NFT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NFT 통해서 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